돈에 눈이 먼 아들놈이 저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사망자 처리했다고 했잖아요. 1부에 이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사망자로 처리된 제가 저의 49제 날 살아 나타나게 된 이야기를요. 정말이지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더군요. 놈들이 바로 코앞에 서 있는데 들키면 끝장이다. 그 생각뿐이었죠. 차 문이 열리고 그 며느리년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제 귀에 쟁쟁하게 울리더군요. 그년이 대낮 땡볕에 쉼터에서 냄새까지 나니까 짜증이 났는지 투덜대더라고요. 회장님한테 눈도장 찍으면 투자해 주는 거 확실해? 그러자 제 아들놈이 다급하게 그년 입단속을 시키더군요. 쉬쉬거리면서 조용히 좀 하라고요. 박 회장 그 영감탱이가 보통 꼰대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엄마 사망 신고 처리하고 그 아파트 담보로 땡겨 쓴 사업 자금 벌써 바닥난 거 모르냐고요. 더 이상 대출도 안 나오는데 이런 데서 그림이라도 만들어줘야 투자를 받지 않겠냐고. 내일 당장 이자 못 막으면 우리 건물 날아간다고 그년을 막 설득하더라고요. 제가 쌀포대 뒤에 쭈그리고 앉아서 그 소리를 듣는데 진짜 피가 거꾸로 솟더군요. 멀쩡한 어미를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사망 신고하더니 결국 내 아파트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아서 지들 사업 자금으로 다 썼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래놓고 그 돈 다 날리고 여기 와서 또 사기칠 궁리를 하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 심장이 멎을 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들놈이 박 회장 쪽으로 가려고 몸을 확 돌리는데 하필이면 제가 숨어있는 쌀포대 쪽을 쓱 쳐다보는 겁니다. 그 순간 놈이랑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모자를 눌렀었지만 바로 코앞이었어요. 저는 숨도 못 쉬고 얼어붙었죠. 아, 끝났구나. 들켰구나. 다시 그 지옥 같은 정신병원으로 끌려가서 이번엔 진짜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놈의 눈동자가 저를 보고도 그냥 쓱 시선을 거두는 겁니다. 마치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나 오물을 본 것처럼요. 그놈은 제가 자기 엄마일 거라곤 꿈에도 상상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거기가 어떤 병원입니까? 돈만 주면 멀쩡한 사람도 가둬주는 아주 비밀스럽고 질 나쁜 사설 정신병원 아닙니까? 그곳에 화재가 났을 때 제가 도망친 걸 알고는 병원 놈들이 자기들 책임을 회피하려고 저 죽었다고 거짓말했을 겁니다. 시신이 너무 타버려서 못 찾는다고 둘러댔겠죠. 아들놈은 그 소리 듣고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안 그래도 가짜 사망 신고 해놨는데 진짜로 불타 죽어줬으니 자기들 범죄를 하늘이 도와준다고 생각했겠죠. 그러니 어미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그게 자기의 엄마라고는 상상 못했던 겁니다. 게다가 냄새나는 노숙자 꼴이 보기 싫어서 얼굴도 제대로 안 본 겁니다. 돈에 눈이 멀고 혐오에 눈이 머니까 지 어미가 눈에 안 보였던 거지요. 놈이 멀어지고 나서야 긴장이 풀리면서 다리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쌀포대 틈으로 내다보니 아들놈이 트렁크에서 봉사조끼를 꺼내 입고 얼굴엔 세상 선량한 가짜 미소를 싹 깔더군요. 그러고는 그 높으신 회장 옆에 달라붙어서 온갖 착한 척 포즈를
취하는데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그 역겨운 꼴을 더는 못 보겠어서 무료 급식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정처 없이 걷다 보니 결국 발길이 닿은 곳은 제가 지내고 있는 서울역 근처의 노숙자 쉼터였습니다. 처량하기가 그지없더군요.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낮에 본 그놈의 눈빛, 어미를 벌레 보듯 오물 보듯 하던 그 눈빛을 떠올리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 이깟 추위, 이깟 배고픔, 아무것도 아니다. 내 49제 날 내 놈들 가면 다 벗겨내고 피눈물 흘리는 거 볼 때까지 나는 절대 안 죽는다. 악착같이 버틸 거다. 시간은 흘러 드디어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저의 49제이자 놈들의 상가 오픈식 당일, 저는 마지막 준비를 위해 남들 다 자는 새벽에 몰래 골목을 빠져나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전쟁터에 나가기 전날 밤이 가장 고요하다고 하죠. 저의 49제, 아직 해가 뜨기 전 푸르스름한 새벽녘. 저는 검은 옷에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꽁꽁 싸맨 채 제 49제가 열릴 법당으로 몰래 숨어들었습니다. 곧 49제가 시작되면 사람들이 들이닥칠 테니 그 전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거든요. 법당 꼴이 참 가관이었습니다. 제 영정사진 바로 옆에 생뚱맞게도 집채만한 스크린이 떡하니 버티고 서 있었거든요. 딱 봐도 알겠더군요. 아들놈이 내일 온 손님들에게 제 30년 고생담으로 사람들 눈물 콧물 쏙 뺀 다음에 바로 그 화면에 상가 분양 광고를 띄워서 돈을 쓸어 담으려는 놈의 아주 치밀한 수작이었습니다. 숨을 죽이고 제사상 가까이 다가가 제 영정사진을 한참이나 바라봤습니다. 기분이 참 묘하더군요. 사진 속 김현숙은 이렇게 웃고 있는데 정작 살아있는 저는 귀신처럼 숨어 있으니 말입니다. 놈들은 치밀했습니다. 저를 정신병동에 감금해놓고 의사를 매수해 저를 급성 심정지로 사망 처리했는데요. 병동에 화재까지 났으니 아들은 천운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화재로 시신이 훼손되어 수습할 수 없다고 병원에 안내를 받았으니까요. 아마 하늘이 자기들 편이라며 이제야 자기들한테도 운이 트였다고 아주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평생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가 그 손에 버려진 것도 모자라 이렇게 기막힌 가짜 죽음까지 맞이한 제 얼굴을 보고 있자니 살아있는 제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연수가, 김연수가, 너 참 불쌍하게 살았다. 헛살았다. 저는 사진 속의 저를 보며 제 자신에게 탄식하듯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텅 빈 줄 알았던 법당 구석 기둥 뒤에서 누군가 훌쩍거리는 작은 소리가 들리더군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놈들인가 싶어 얼른 몸을 숨기고 동태를 살폈죠. 그런데 그 기둥 뒤에서 조그만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제 겨우 7살, 학교도 안 들어간 제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이 새벽에 혼자 할머니 영정 사진을 보러 온 거였어요. 인기척을 느낀 지훈이가 저를 보고 화들짝 놀라 뒷걸음질 치더군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묻습디다. 누구냐고, 혹시 귀신이냐고요. 그때 제 속이 얼마나 타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래, 할미다. 내가 그렇게 찾던 할미가 여기 있어.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그 작은 몸을 으스러져라 안아주고 싶은데 지금 내 꼴이, 내 처지가 그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어린 것을 더 놀라게 할 수 없어서 저는 기둥 뒤에서 조심스럽게 걸어 나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다 가린 채였죠. 아이가 저를 보더니 주춤 뒤로 물러서더군요.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달랬습니다. 아니야, 놀라지 마라. 이 할머니는 귀신이 아니란다. 그러자 아이가 경계를 풀지 않고 묻더군요. 그럼 누구세요? 얼굴은 왜 그렇게 다 가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처님한테 기도하러 왔는데 얼굴에 화상을 좀 입어서 가린 거라고 핑계를 댔고요. 그러면서 할머니도 너만한 손주가 있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다고 했더니 지훈이가 그제야 경계를 풀고 눈물을 쓱 닦으며 자기도 할머니가 너무 보고 싶다고 울먹이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제 곁으로 다가온 지훈이가 코를 킁킁거리더니 고개를 갸웃하며 하는 말이 제 심장을 너무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상하다. 할머니한테서 우리 할머니 냄새가 나요. 세상에, 며느리녀는 노인네 쩐내 난다고 코를 막고 벌레 취급했던 그 냄새. 평생 컵밥 장사하느라 몸에 밴 그 기름 쩐내를 이 7살배기 손주는 그리운 할머니 냄새라며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마스크가 다 젖어버렸습니다. 세상 천지의 나를 사람으로 기억해주는 게, 나를 그리워해주는 게 고작 이 핏덩이 하나뿐이구나. 미안하다 지훈아. 할미가 힘이 없어서 정말 미안하다. 저는 허벅지를 꼬집으며 겨우 울음을 참았습니다. 제가 지훈이에게 엄마 아빠는 어디 가고 혼자 있냐고 물었더니 지훈이가 하는 말이 엄마 아빠는 지금 별채에서 주지 스님하고 중요한 얘기 중이라 자기가 나온 줄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순진한 입으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더군요. 아까 아빠가 그랬어요. 오늘 파티하는 날이니까 말 잘 들어야 했다고요. 할머니가 돌아가셔서 이제 우리 부자 됐다고 막 웃으면서 건배했어요. 엄마는 내일 사람들 많이 오면 돈방석 앉는다고 춤췄고요. 아, 정말 짐승만도 못한 놈들 아닙니까? 어미 장례식 날을 파티라고 부르며 그 어린 자식 앞에서 춤판을 벌이다니요. 속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 내 죽음을 축하하며 건배를 하다니 내가 괴물을 키웠구나. 내 손으로 저 괴물을 거두지 않으면 저 어린 손주까지 괴물이 되겠구나.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더군요. 지훈이는 엄마가 알면 혼난다며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제사상 위에 몰래 올리고는 후다닥 도망갔습니다. 아이가 나가고 나서 그 종이를 펼쳐봤는데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입을 틀어막고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할머니 배고프지 마. 내가 나중에 돈 벌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사랑해. 여러분, 18억을 가로챈 아비란 놈은 어미를 굶겨 죽이려고 작정을 했는데 가진 것 없는 이 7살배기 손주는 죽은 할머니 배고플까봐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이 쪼가리가 18억이라는 돈보다 훨씬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래, 내가 악기가 되마. 내 손주 지훈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내가 기꺼이 악기가 되어서 너희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마. 이 복수는 단순히 내 억울함을 풀기 위한 게 아닙니다. 저 썩어 빠진 부모 밑에서 우리 지훈이를 구해내기 위해서라도 내가 저놈들을 아주 박살을 내야 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결연한 마음으로 놈들이 스크린에 연결해둔 노트북으로 다가갔습니다. 기계치인 제가 실수라도 할까봐 며칠 전부터 강 변호사님이 밤새워 가르쳐준 방법대로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지훈이를 생각하며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놈들이 준비한 자칭 효자 영상 USB를 뽑아버리고 강 변호사와 제가 피눈물 흘리며 준비한 정신병동 진실의 폭로 영상 USB를 꽂아두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지며 마지막으로 본 제 영정사진. 사진 속에 저는 참 환하게도 웃고 있더군요. 그래, 웃어라 연수가. 실컷 웃어더라. 저는 사진 속에 제 자신을 보며 나직하게 움조렸습니다. 잠시 후 저 스크린이 켜지는 순간 아들놈의 가식적인 미소는 비명으로 바뀔 테니까 그때 우리 진짜로 한번 웃어보자꾸나.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49제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49제는 어미를 추모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사업 파트너들에게 자신을 홍보하고 줄이 될 비즈니스 파트너들에게 눈도장을 찍는 화려한 사교장이었죠. 저는 법당 맨 뒤 커다란 기둥 뒤에 숨어서 그 역겨운 가면 무도회를 지켜봤습니다. 절마당은 아침부터 북새통이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빼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더군요. 저를 기억해주는 많은 분들. 하지만 대부분은 제 아들에게 잘 보여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려는 하이에나 같은 인간들 뿐이었습니다. 아들은 상주 완장을 차고 법당 입구에서 세상에서 가장 슬픈 효자 연기를 하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한 손님이 다가와 위로를 건네자 아들놈이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하며 그러더군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주저앉지 않겠다고 평생 노량진 길바닥에서 30년 넘게 컵밥을 팔며 자신을 키운 어머니의 그 고귀한 희생과 성실함을 본받아 이 악물고 이 사업을 반드시 일궈내겠다고 그것만이 어머니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청산유수와 같은 말들을 짓거렸습니다.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평생 내 등골 빼먹고 산 놈이 이제 와서 내 30년 컵밥 인생을 팔아 효자 노릇을 합니까? 저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조차 역겨워서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저런 천하의 계잡놈을 자식이라고 낳아놓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당장이라도 뛰쳐나가 그 가증스러운 낯짝을 갈기갈기 찢어놓고 싶었지만 더 큰 한방을 위해 입술에서 피가 나도록 깨물며 참았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년이 거들더군요. 자기 남편이 어머니 생각해서 이번 상가 사업 정말 목숨 걸고 하고 있다며 사장님들도 많이 도와달라고 끝나고 비즈니스 얘기는 따로 나누자며 바람을 잡았습니다. 그 가증스러운 악어의 눈물 연기에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즈음 아들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외쳤습니다. 생전의 어머니 모습을 담은 추모 영상을 준비했으니 봐달라고요. 법당 불이 꺼지고 100인치 대형 스크린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손을 꼭 잡고 기대에 찬 눈빛으로 스크린을 올려다보더군요. 하지만 놈들의 기대는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봐라, 똑똑히 봐라. 내 놈들이 감추고 싶었던 그 추악한 진실을. 갑자기 스크린 화면이 노이즈를 일으키더니 놈들이 준비한 영상 대신 전혀 다른 화면이 재생되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정신병동 독방. 그곳에 갇혀서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는 바로 한 달 전이 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어떻게 입수한지 아십니까? 사실 얼마 전 저와 강 변호사님이 그 지옥 같은 정신병동을 다시 찾아갔었습니다. 정신병동 원장실 문을 박차고 들어가서 시퍼렇게 살아있는 제 얼굴을 들이밀었죠. 원장놈이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자빠지더군요. 그때 강 변호사님이 호통을 치셨습니다. 당신이 의사라는 작자가 어떻게 아들놈한테 돈 몇 푼 받아 처먹고 멀쩡한 사람을 사망자로 둔갑시키냐고요. 공문서 위조에 감금 방조까지 싹 다 경찰에 까발려 줄 테니 병원 문 닫고 감방 갈 건지 아니면 당장 CCTV 내놓을 건지 선택하라고 몰아붙였죠. 원장이 사색이 돼서 살려달라고 싹싹 빌더군요. 그래서 강 변호사님이 쐐기를 박았습니다. 좋다. 대신 아들놈한텐 절대 비밀로 하고 이 할머니를 독방에 가뒀던 CCTV 원본을 당장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원장놈 약점을 쥐고 흔들어서 병원에 화재가 나기 직전이 모습을 겨우 찾아냈습니다. 저건 제 피눈물이 담긴 증거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문 좀 열어달라고 아들 이름을 부르며 나 좀 꺼내달라고 절규하는 제 목소리가 법당 안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영상이 뭐냐며 다들 놀래고 수군대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빨리 끄라고 소리치는데 이번엔 화면이 바뀌며 어젯밤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하늘이 우릴 도왔다. 정신병원에 불 안 났으면 어쩔 뻔했냐? 가짜 사망진단서 들킬까봐 쫄렸는데 싹 다 타버려서 시체도 없고 이거야말로 가짜가 진짜가 된 완벽한 죽음이잖아. 아주 완벽해. 이렇게 떠들어대는 아들과 그러게 어머님은 갈 때도 우리 도와주고 가시네. 가짜로 죽은 척하다가 진짜 제가 돼버렸으니 얼마나 깔끔해. 괜히 들키면 어쩌지.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라며 안심하는 며느리까지 그 적나라한 폐륜의 증거들이 터져나오자 법당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경멸로 바뀌는 건 순식간이더군요. 아들이 당황해서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마이크에 대고 이거 다 조작이라고 누가 이런 악질적인 장난을 치냐고 고래고래 악을 쓰더군요. 그 꼴을 보니 속에서 화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제 내가 나설 차례다. 저는 기둥 뒤 어둠 속에서 천천히 아주 당당하게 걸어나갔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쏠릴 때 저는 쓰고 있던 모자와 마스크를 벗어던졌습니다. 그리고 단상 위에 사색이 되어 서 있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지더군요. 놈들은 병원 화재로 제가 진짜로 잿더미가 된 줄 알고 있었으니까요. 죽었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어미가 살아서 걸어 나오니 처음엔 귀신이라도 본 줄 알고 입술을 달달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제가 성큼성큼 다가가 놈의 멱살을 잡고 어미 살아있다 이놈아 소리쳤습니다. 아들놈이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얼굴을 붉히며 도리어 저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겁니다. 글쎄 이 천하의 페류나 놈이 살아있었으면 진작 연락을 했어야지. 왜 하필 오늘 같은 날 나타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냐며
엄마 때문에 내 사업 다 망가졌다며 책임지라고 악을 쓰는 게 아니겠습니까?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반성은커녕 지 사기극 망친 것만 아깝다는 겁니다. 그때 옆에 있던 며느리년도 거들고 나섰습니다. 그년 눈빛이 얼마나 독살스럽던지 노인네가 곱게 늙을 것이지 왜 죽은 척 쇼를 해서 사람을 놀래키냐고 어머니 때문에 우리 이제 빈털털이 되게 생겼다며 투덜대더군요. 그 뻔뻔한 낯짝들을 보는데 억장이 무너진다는 게 그런 거더군요. 화가 나는 걸 넘어서 눈앞이 캄캄해지고 가슴이 너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괴물을 낳았구나.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믿고 평생을 바쳤구나. 그 배신감과 절망감에 심장이 금방이라도 터질 것 같아서 저는 가슴을 부여잡고 휘청거렸습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제 어깨를 딱 붙들어 주더군요. 법당 한켠에 서서 잠자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강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강 변호사님이 저를 부축해주지 않았으면 저는 아마 그 자리에 쓰러졌을 겁니다. 강 변호사님이 제 등을 쓸어내리며 진정하시라고 이제 다 끝났다고 저를 붙들어 주셨죠. 강 변호사님 팔을 붙잡고 간신히 숨을 골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죠. 그래, 내가 낳은 괴물이다. 내 손으로 끝을 내야 한다. 그동안 참았던 울분이 화라산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저는 강 변호사의 부축을 뿌리치고 달려들어 놈들의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제 손바닥이 얼얼할 정도로 놈들의 고개가 획 돌아갈 정도로 세게 때렸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흘리며 놈들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내 놈들이 사람 새끼냐고요. 멀쩡한 어미를 정신병동에 가둬놓고 돈을 빼돌린 것도 모자라 이제 와서 나 때문에 망했다고 하냐고. 그래, 내가 너희들 망하게 하려고 지옥 문턱에서 돌아왔다고. 내 놈들 썩어 빠진 정신머리 고쳐놓으려고 내가 살아 돌아왔다고 악을 썼습니다. 그제야 아들과 며느리가 겁에 질려 아무 말도 못하고 벌벌 떨더군요. 저는 숨을 헐떡이며 고개를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조문객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똑똑히 들으시라고. 당신들 하마터면 이 천하의 사기꾼 놈한테 속아서 피 같은 돈 다 날릴 뻔한 거라고. 내가 살아 돌아온 걸 천만다행으로 알고 당장 이 자리에서 떠나라고. 이놈은 제 어미도 팔아먹는 인간이길 포기한 놈이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제 호통에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사람들을 붙잡았지만 다들 경멸 어린 시선을 보내며 외면하더군요. 그때 법당 문이 활짝 열리며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경찰들이 아들과 며느리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아들은 끌려가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자기가 벌인 일에 대해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어머니의 아파트를 팔아서 만든 18억, 그 돈을 종잣돈 삼아 무리하게 끌어다 쓴 사채까지 전부 무효 및 압류 처리됐다고 통보했습니다. 당신의 상가는 이제 은행과 사채업자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됐고 당신은 그냥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 신용불량자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이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을 짓더군요. 자신의 전부였던 돈이 사라지니 영혼도 같이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무너져 내리는 아들이 뒷모습을 보는데 통쾌함보다는 씁쓸함이 밀려왔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됐을까? 어쩌다 우리 아들이 괴물이 되었을까? 그때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된 법당 구석에서 작은 아이가 뛰어나왔습니다. 제 손주 지훈이었습니다. 할머니 하고 부르며 지훈이가 달려와 제 허리춤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제야 악기처럼 도끼를 품고 버텼던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본물 터지듯 쏟아지더군요. 저는 내 새끼를 으스러져라 안아주었습니다. 지훈이가 제 품에서 엉엉 울며 할머니 귀신 아니었냐고, 진짜 살아있는 거냐고, 자기가 기도해서 할머니가 온 거냐고 묻더군요. 지훈이의 얼굴을 보며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지훈이의 기도가 할미를 살린 거라고요. 내가 쓴 편지 보고 할미가 밥 사주러 왔다고, 이제 우리 강아지 배고프게 안 하겠다고 달래주었습니다. 그러자 경찰에 끌려가던 아들놈이 그 모습을 보고 발악을 하더군요. 반성은커녕 끝까지 제 자식을 소유물 취급하며 악을 써댔습니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 끔찍한 고함 소리에 귀를 막고는 제 품으로 더 깊이, 아주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49제가 끝났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감옥에 갔습니다. 존속유기, 사문서 위조, 사기, 죗값을 톡톡히 치르겠죠. 저는 강 변호사의 도움으로 사망 말소를 취소하고 제 이름과 아파트를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지훈이의 양육권도 제가 가져왔습니다. 비록 늙고 병든 몸이지만 남은 인생은 오직 이 아이 하나만 보고 살 겁니다. 어제는 지훈이와 손잡고 시장통에 나가 순자네 국밥집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순자와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네요. 우리는 뜨끈한 국밥을 한 그릇씩 비우고 지훈이 재롱을 보며 크게 한번 웃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한때 서류상으로 죽었던 여자 김현숙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펄펄 살아있는 김현숙입니다. 인생 참 모를 일이죠? 자식한테 버림받아 죽었던 날이 오히려 제가 진짜 주인으로 다시 태어난 생일이 되었으니까요. 지금 혹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다 포기하고 싶다는 분 계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악착같이 사세요.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웃는 날이 옵니다. 저처럼요. 인생 황금기에 계시는 여사님과 아저씨들이 진솔한 인생 이야기 매주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 눌러주세요.